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제폭망 이 이슈 몇 달간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죠. 외신까지 제가 한 2달 전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외신을 이제 끌어다가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최저임금 3,000% 숫자가 인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 24번인가 5번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외신도 이 최저임금 이야기는 하는데 맥락은 정반대로 합니다. 최저임금을 3,000% 올리면 뭐하냐. 그 돈으로 스타벅스 몇 잔 못 사는데 커피.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어떤 달은 한 달에 3만%, 한 달에요. 3만% 올라가거든요. 한 달에 3만%도 올라가니까 올해 50만 % 가까이 오른 거고 IMF가 내년은 1,000만% 오른다고 하는 거고. 1,000,000%라니요. 수치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 30배, 3,000%는 30배죠. 올리면 뭐합니까? 한 달 물가가 300배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걸 정반대로 최저임금 3,000% 올려서 퍼주기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 지금 현재 보수 프레임을 끌어다가 써먹는 거예요. 외신을 번역하면서. 최저임금하고 퍼주기라는 용어가 이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경제지 기사에는 빠짐없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와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자꾸 베네수엘라를 인용하는 거예요. 퍼주기 하다가 망했다고. 베네수엘라 퍼주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도 한번 다룰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석유 때문에 석유가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매장국이에요. 석유가.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이 96%, 95%가 석유에 매달리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원에 기댄 게 지금은 좌파 정권이라고 하죠. 우파 정권 때나 군부 정권 때도 그러면 자원이 안 기대느냐.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때는 빈곤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절반이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이게 이제 차베스 그 유명한 들어서면서 복지 정책으로 빈곤율을 많이 줄였죠. 그 이외에 이제 유가 하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인데 이건 길어진 이야기니까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하간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끌어다 써요. 기사 많이 나옵니다. 퍼주기 최저임금 이야기 검색해 보시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고위급 회담이 열흘 이내에 열릴 거다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멕시코 방문 중에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들이 여기에서 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라는 표현은 미국을 거론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분석까지 할 거 있나요? 미국에서 그 전에 멕시코에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멕시코는 아니겠죠. 북한도 아니고. 여하간 최근에 이제 언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언제 고위급 대화가 있고 언제 실무회담이 있나 관련 기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무회담이라고 하면 비건 최선희. 그 라인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근데 비건 최선희 실무회담이 비엔나에 있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도 안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무회담을 건너뛰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다뤄보겠지만, 그 미국과 북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실무회담으로 내려가서 다시 디테일을 정리하고 정상회담까지 가는 방식, 바텀업이라고 하죠. 이게 실무회담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전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탑다운 방식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보는 과거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상황이 그랬던 건데요. 실제 그 북한과 미국의 협상 지난 20여 년간 협상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자꾸 이제 말들만 많아지고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그런데 이제 관료들 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넘버 투라고 실제로 볼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미국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보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폼페이오 장관과 잘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장이죠. 예, 통전부장. 예, 국정원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딱딱하겠죠. 외교적이지 않고 초반에 그렇게 비밀리에 우리 국정원장과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그때 CIA 국장이었으니까 그렇게 길은 열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그 뭐랄까요 자기 재량권이 넓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 가능한 그런 고위급 회담을 미국도 원하고 북한도 원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상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여정 부부장이 간다면요. 김여정 부부장은 뭐 전세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것 같다는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기 관련해서는 뭐 11월 중순 중선으로 하려고 했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당초에 11월 셋째 주에 스위스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로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관련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세계종전 100년 기념행사로 프랑스에 참석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스위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하지만 북한 쪽에서 이동 문제 등을 들어서 곤란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제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하나는 종전 100주년이니까 같이 종전하자 이런 의미 하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옹호했으니까 스위스 베른에서 그래서 스위스 보자 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했다면 그런 의미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보도가 그 폼페이오도 아니고 볼튼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그냥 외교 소식통이라 신빙성은 절반만 두고 1월 10일 이전에 1월 1일 이후 1월 10일 이전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내년 1월 초 초순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결정했다라고요. 조선일보가 다시 보도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미국의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와 같이 취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폼페이오가 내일 모레 평양 간다고 기자회견한 다음에 바로 취소되는 게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한 물론 뭐 이런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됐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 정말 1월도 거론되는 거라면 이게 이제 중간선거 이전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 초에 노벨상 추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갈 국제 본인한테 유리한 이슈가 이거밖에 없어요. 재선에도 도움이 될.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크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연초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도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따로 3부에서 아니면 2부에서 뭐 그런 일정 관련한 뉴스들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관련해서는 많이 나왔다. 근데 잘 모른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 갈지 모른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과 미국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사실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이러한 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는요. 미국 쪽에서 먼저 공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에 모든 외교적 과정을 지속할 기회를 주도록 연합 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제안은 미국이 먼저 꺼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변화인데요. 지난 8월 말에 매티스 장관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유예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와 변하면 아주 많이 변한 겁니다. 뭐 어떤 고위 관료든 장관이든 사실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는 그 관료나 장관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점에 결정하는 게 최종이고 그 전에 본인들의 견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이 아니죠. 8월 말 때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이제 마치 하반기 할 것처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유예 계획 없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믿는 이유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는 망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선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서 성과를 낼 유일한 국제 프로젝트예요. 예. 저 말잔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북미 관계는 우리 보수 진영이 바라는 것과는 무관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끌고 와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간에 떠들어 봐야 이 길은 계속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어쨌든 연합훈련도 유예했습니다. 예, 다만 한국군 훈련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미국 연방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고요.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습니다. 혐의는 돈 세탁과 탈세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 역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했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부의 엘레바마주에는 다스 미국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CEO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입니다. 이 또한 미국 국세청이요 인정하면서 최고 경영자라고 지목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희 기자하고 이거 취재한 게 주진희 기자거든요. 취재하고 직접 연결해 볼 텐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법원 판단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그 판단과 미국 국세청 판단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미국 국세청은 우리 법원 판단과 별개로 미국 다스 현지 법인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판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같다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우리 법원이 판결한 것은 다스 국내 법인의 실소유주로서 횡령 탈세 등등을 유죄로 판단한 것인데 이 미국 다스 관련은 여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소위 해외 비자금.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다스 법인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한 것으로 미국 세무당국이 파악을 했거든요. 돈 세탁을 했다는 것은 그게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해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이건 관련 취재한 주진희 기자 잠시 후 연결하겠습니다. 해외 비자금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11월 5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소환장이 왔어요. 그건 그럼 부자에게 다 갔는데요. 예, 이명박 전 아들 이시영 씨는 미국 갈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중이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기로 하죠. 잠시 후에. 자, 다음 순요. 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구체적인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쌍용 자동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됐던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과격한 표현 때문에 언론이나 재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특정 판결문의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4가지 문구가 모두 수정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런 의미죠. 사법부 독립에 관한 것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독립은 언감생심이고 사법부가 정치를 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적을 때도 예를 들어서 피고인들 여기서는 피고인들 민변입니다. 민변의 변호사들 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를 지키고자 집회를 개최했지만 피해자 경찰 쪽인데요. 예, 경찰 쪽 직무 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한테 유리한 부분이에요. 네, 민변 쪽에 유리한 표현들인데 예. 모두 빼라고 했고요. 오히려 민변 쪽 사람들이 행동과 표현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안종범 전 수석의 문자 메시지에 남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녁 KBS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다가 관련 기사를 청탁해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일보를 비판하라는 메시지도 넣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도 역시 한국은행 독립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독립이 되기는커녕
6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예. 이제 기사는 두 가지 정도로 갈 수 있네요. 하나는 조선일보가 국정운영의 파트너였어요. 예. 지금 조선일보가 현 정부 사안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권력 상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나라를 움직였는데 보수 정권 안에서는 그런 상실감에 의한 분노. 예.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면 언론인으로서 이런 일까지 할 수가 있냐라는 의아함들이 드는 것들인데요. 당시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보낸 문자인데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기자에게 넘겼다라고 했는데요. 강효상 의원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입니다. 당시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자를 아예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까 사법부가 빼라고 했던 표현 분노와 공격적 태도 이거 조선일보가 보이죠. 예. 두 번째는 빚내서 집 사라. 이게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 해악이 어마어마한데 지금도 이제 그렇죠. 이 빚내서 집 사라 연대 책임이 조선일보에 있는 겁니다. 예. 네, 물론 강효상 의원 쪽에서는요. 정부 측으로부터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자는 뭡니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고 기획기사 3개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들을 넘겼다. 이건 뭔가요? 네, 실제로 그때 기사가 연속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가 6번 연속으로 내려갔고 예. 1%대로 내려갔고 그러면서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빚내서 집 샀죠.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현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은 15년이 선고됐는데 이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 관계 속에 드러난 혐의에 대한 판단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관련은 여전히 의혹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돌파구가 마련될지 모르겠습니다. 미 연방국세청 IRS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영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건을 직접 취재한 주준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난주에 미국 다녀온 게 이 미국 구세청 다스 현지법인 취재하러 간 겁니까? 어떤 특정 기업 취재 갔는데요. 예. 간 김에 이명박 대통령 곁다리로 걸린 거군요, 이게. 네, 봤고요. 예. 다수 관계자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특정 기업이 삼성이겠죠. 예. 네. 자, 이게 알래바마에 있는 다스 현지법인 이름이 뭐죠? 다스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예, 다스 노스 아메리카를 미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스 미국 법인이 언제 세운 거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다스 미국 법인이 두 개 회사가 큰 회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 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고 말기에 예. 다스 노스 아메리카로 이렇게 통합돼 가지고 운영됩니다. 알래바마에. 그렇구나. 이 이명박 대임 기간 내에 설립한 회사들인데 이제 통합돼서 이제 다스 노스 아메리카로 네. 하나의 회사가 됐고 여기서도 이제 현대자동차 시트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 옆에 있는 예.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에 납품됩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이 알라바마에 있고 그 옆에다가 이 회사를 세웠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자기 소유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이 이 미국 다스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미국 국세청에서는 이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다스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영 씨에게.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들 이시영 씨 그리고 다스의 회장인 이상은 씨도 포함이 돼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다스의 대표로 돼 있는 이동영 씨 그리고 사장인 강경호 사장까지 이렇게 5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불렀네요, 말하자면. 경영을 책임지고 네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네. 관계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국세청이 조사를 해보니 이게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제 특정을 했고, 그래서 소환장을 보냈다는 건데,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은 우리 법원에서 다수 국내 법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맞다라고 판단한 네네.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네, 별개의 판단이고요. 사실은 우리 법원보다 먼저 다스의 그 소유주가 이명박이다 이 얘기를 그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다스의 설립 자금 자체가 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왔고 그 그런 운영과 관련된 돈 자체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IRS가 미국 다스 현지 법인의 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특정한 것은 설립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다가 그리고 그 돈 쓰임새를 추적하다가 이 돈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 쓰임새를 처음에 보다가 조금 이상한 흐름이 있고 근데 역추적해 보니까 설립 자금부터 아예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뭐 IRS가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위 이제 해외 비자금에 해당되는 돈인데 그렇다면 이게 해외에 나가서 네. 그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하게 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건 다스 관계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스의 미국 공장을 지을 때 거액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투자돼서 짓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설립 자금을 그 한국에 있는 그 한국 신한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그 한국의 은행에 미국 그 지점에서 돈을 거액을 받았습니다. 설립 당시에. 그런데 그런데 몇 달 후에 한 두세 달 이내에 그 수백억의 돈을 계속 갚습니다. 다 갚는다. 네. 그렇다면 어떤 돈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가져와서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을 그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런 추론이 일단 이해가 안 되죠. 주진님 자면서 깨고요. 잠깐만 내가 정리할 테니까 이 말이 맞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법인 회사 설립할 때 몇백억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은행의 미국 현지 지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첫째. 그죠? 네. 대출을 받는데 몇 달 후에 이 돈을 갚아버린다. 네, 두세 달 안에. 예,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달 이내에 그 몇백억을 벌어서 갚을 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원래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돈으로 바로 설립하지 않고 은행에서 빌린 다음에 그걸 갚는 방식으로 돈 처리를 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거액이 움직이면은 그 국세청이나 그 연방 정부에 이렇게 추적을 당하는데 돈을 상환할 때 은행에 돈을 갚을 때는 그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도 이건 신기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은 이미 비자금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형태로 있는데 그 돈으로 바로 회사를 설립하면 돈 출처를 추적하니까 한국의 미국 현지 지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갚는 방식으로 하면 돈 갚는 거야 출처를 조사 안 하니까 그렇게 해외 비자금을 그렇게 일종의 대출 형식으로 돈 세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다른 곳을 돌아서 온 거죠. 그걸 돈 세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은 미국에서도 없는 신기술이다라고 미국 그 IRS 조사관들이 얘기한다고요. 미국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다스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조금 놀랬다고 합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니 빌려놓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갚아가지고 해결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죠, 합법적으로. 네. 재밌네요. 그 외에 자금의 용처가 수상했다. 이건 뭡니까? 자금의 용처. 다스가 이렇게 시트를 납품하고 현대차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네. 대출 뭐 이렇게 받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의 일부가 그 돈이 다 이렇게 다스 공장으로 들어오고 다스 회사로 와야 되는데 그 일부가 또 빠져나갑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수상한 돈 거래를 포착하고 이 부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금이 대출 상환금의 형태로 자금 세탁되는 것도 하나 잡았고 또 하나는 네. 미국 법인에서 돈을 벌어서 그게 미국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더라. 네. 거액이 빠져나갔는데 그걸 또 IRS 포착을 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빠져나가는 돈이 이시영 씨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시영 씨도 소환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시영 씨는 예. 지금 미국 그 다스 법인의 법인 그 CEO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근데 이시영 씨가 이 다스 노스 아메리카를 취득하게 됐는데 이걸 소유하게 됐는데 근데 그 돈의 출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돈 흐름이 이렇게 불법적인 돈 세탁 혐의가 있는데 이 회사의 CEO가 이시영 씨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하고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시영 씨가 다스 현지 법인의 태저주주인데 이 지분은 미국 법인이니까요. 미국 네. 법인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시영 씨가 무슨 그렇죠. 돈으로 그 지분을 확보했느냐? 네네. 갑자기 지분을 확보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돈 거래는 뭔지 이걸 캐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스 현지 법인이 돈 세탁의 창구 그리고 탈세 등등의 혐의로 판단을 한 거군요. 미국 국세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명박 대통령 비자금하고 연결되는 건데 해외 비자금.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그 몇백억이 들어왔는가 이렇게 추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수사가 진행된 단계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장을 발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거니 해명해봐라. 이게 마지막 기소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게 소환장 발부입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드디어 이제 꼬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수감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럼 미국 국세청 관계자가 한국에 와서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너가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속돼 있으니 그 범죄 인도를 해서 범죄인을 데려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사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 자료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다스 쪽에서는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 관련 취재 갔다가 이 건도 파악이 된 걸로 아는데 오늘 오후에 다시 출장 가는 거는 관련 취재입니까? 네, 관련 취재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돌아서 우리가 벌써 한 달 전에 날이 쌀쌀하면 그동안 삼성 취재한 거 얘기하기로 했는데 저는 안 쌀쌀해요. 아직 저는 안 쌀쌀해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국하면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쌀하니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진 기자였습니다. 북미 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멀리 비엔나는 왜 가셨습니까? 대통령
순방하고 비슷한데요. 저도 미국에 갇혀서 지금 유럽 3개국 순방 중인데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는 독일로 해서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예. 지금 거꾸로 돌고는 있는데 미국 쪽에서 지금 상황을 좀 점검하고 또 여기 와서 내일 여기 외교가 사람들하고 또 세미나를 합니다. 참 바쁘십니다. 정세현 장관 못지않게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렇게 해외 많이 다니시는데 어쨌든 유럽에 또 외교가 더 도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미국 다녀온 이야기부터. 하는 뉴스 공장도 뭐 예. 예, 유럽에서도 뉴스 공장 많이 듣습니다. 예. 네. 자, 미국 다녀오신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폼페이오가 열흘 후쯤에 비건 최선이 실무회담 건너뛰고 고위급 회담으로 바로 갈 것 같다. 그리고 김여정 미국 방문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내 보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선거 전에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걸 보면 결국 이걸 해결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본 것 같고요.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부분은- 판단한 것 같고 그죠? 중간 선거에는. 그렇죠. 예. 이제 그냥 관리를 하는 거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시간을 이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이미 또 그리고 북한이 이제 시간을 제시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시간을 제시 안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스티브 비건 카드는 이건 뭐 제 추측이고 여러 번 좀 확인한 바가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할지 몰라도 북한하고의 계속적인 일상적인 카드용이다, 대화용이다. 다시 말해서 큰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심하게 얘기하면 소모용.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것들을 길게 이제 협상을 하니까 미국도 스티브 비건을 내세워서 그쪽은 힘을 그쪽을 기울이되 실제 결정은 폼페오나 이쪽에서 한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가는다는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비건은 듣는 비건에게 죄송합니다만 살라미용이다 그런 네네. 거군요. 그렇죠. 북한을 계속 대응하면서 탐색하는 정도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회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의 미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김여정이 가게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김영철보다는 이제 뭔가 탑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속마음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소위 이제 백두혈통에 미국이 직접 가는 건데 김여정 부부장이 간다는 거는 다른 김영철 통전부장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량권을 많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지난 폼페이오 방북 때 방북 때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을 했으니까 그때 이야기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고 만약에 김영철을 워낙 미국 쪽에서 못마땅해 하니까 북한에서 보이는 선의일 수도 있고요. 예. 현성월 단장 미국 동행 가능성도 나왔거든요. 이거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좀 나간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제 소식통인데요. 최근에 남쪽 문화 교류로 현성월 단장이 남쪽 연락하기로 했는데 며칠째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평창 때 현성월 단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같이 왔지 않습니까? 대동항공과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을 간다면 마찬가지로 뭐 삼지연 관현악단 가서 뉴욕 필라모닉이 평양 가서 공연하는 것처럼 뉴욕 가서 공연하는 것도 어레인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제 전망입니다만 잘 모르시는군요 그 부분은. 아니 전 전혀 의미 없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벼랑 끝 교환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종전과 그다음에 뭐 신고 그다음에 영병과 그다음에 제재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통령도 말씀한 것처럼 좀 이거를 판을 좀 유연하게 키우자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자 그럼 유럽에 가셨으니까 유럽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유럽에서 이제 성과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뜻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교황 방문의 효과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방북을 하게 되면.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통령이 지금 문 대통령이 그 판을 키우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 판을 그러니까 키우려고 하죠. 자꾸. 판을 키웠죠. 유엔에서 네. 판을 키웠고 유럽에서 판을 키웠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교황까지 키우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고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 1차적으로는 뭐 대미 압박이 될 수 있고요.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이 방해한다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성사가 되면 대북 압박도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대북 압박도 압박이지만 오히려 북한을 안심시킬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만이 북한에 대한 생존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도 또 사실 교황을 했는데 못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안 갔죠 교황이. 때문에. 예. 근데 보면 결국 이 뭔가 반기성 질서인 트럼프가 옛날에 지금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북한 방북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못했거든요. 그게 기성 질서의 벽인데요. 그런 면에서 교황도 어떤 의미에서 가톨릭 질서의 어떤 의미에서 반기성 질서인 분인데 이게 성사가 된다면 또 다르게 뭔가 김정은, 트럼프, 그 다음에 교황 프란체스코까지 뭔가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 노림수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전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고 전 세계인이 인지하고 있고 그러니 북한도 빨리 그리고 미국도 빨리 특히 미국이 이 흐름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압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미국의 국내 여론, 그다음에 세계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세계. 그렇죠. 이제 남북은 이렇게 이 긴장 완화를 하고 싶고 전 세계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이 왜 빨리 안 해주냐 이런 압박을 세계 여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 완화 얘기를 이제 좀 담대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교황은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힌 것이고 이제 북한에서 공식초청장이 가면 교황의 일정은 5, 6개월 이전에 발표되니까 아마 뭐 내년 동부가 방문할 때 같이 방문하지 않겠나, 그죠? 그런 전망들이. 예, 아마 성사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일본 방문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셈에 가가지고 경제 제재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미국도 안 쓰는 CBID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다뤘는데 우리가 중동 문제 템포가 느린 것처럼 유럽도 이 한반도 문제는 템포가 좀 느리다 미국과 비해서. 그래서 아직도 CBI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CBID가 나왔는가? 일단은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고 유럽의 상황에서 동북아와 조금 1차적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멀죠.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싱가포르 직후에 제가 이제 독일로 갔을 때도 독일의 반응이 영 시큰둥했거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내일 확인을 해봐고 저도 궁금한데요. 그때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유럽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비판도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김정은에 대한 불신도 있었지만 일단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유럽에서 워낙 강하니까요. 그렇죠. 동맹국이나 유럽하고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금 많이 깨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는 일이 그게 잘 될 리가 있냐? 아하. 그런 각도에서 지금 북미 관계 진척되는 게 과거 이란을 봐라. 그거 다 깨버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럽에 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를 굉장히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북한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그 불신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원래부터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감정이 아주 나쁘죠. 예. 유럽 정치권에. 그렇죠. 그게 더해져서 그렇게 시큰둥한 면이 있다. 그렇게 해석 가능하겠군요. 내일 유럽의 외교 인사들을 만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또 지나치게 덤덤한 건지 알려주시고요.
오늘 나온 보도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미국에 계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예, 계속 지금 뭐 미국 내부에서의 그 불신은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예. 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보다 진전된 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이게 주식 투자라면 자기는 안 하겠다. 자기 돈은 안 쓰겠다.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전히 위험한 주식 투자라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 내부에서 지금 뭐 말씀은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얘기하는 바는 그 휴먼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당신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 내부의 비판자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당신들을 불신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트럼프를 당선을 예측 못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로 무너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도 못 맞췄지 않느냐. 결국은 휴먼 팩터라는 게 있다. 이제 거기에는 트럼프 팩터라는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비판하면서 내부적으로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언론에 등장해서 대북 전문가라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태도가 향해서 바뀌거나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소위 미국 주류 언론과 그런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아무도 못 맞췄지 않느냐. 예. 네. 그러니 지금 변화도 이때까지 해왔던 관성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전망이 다 틀린 거니까. 조심스럽게는 얘기했지만 네, 전문성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죠. 관료가 학자들을 향해 가지고 당신들 학자지만 못 맞춘 거 아니냐. 다 못 맞췄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건 충분히 다른 부분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그 소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고위 관계자는 미 행정부 혹은 국무부의 관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중심 역할을 하는 분이 왜 교수님을 만날까요? 저를 따로 만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미나에서 기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미국 전문가의 부정적 전망하고 다르게 미 행정부 혹은 이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분위기 좀 달라졌다. 하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법 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완전 뜨고 있는 분입니다. 박용진 의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박용진입니다. 강북을. 최근 후원금도 쏟아진다고요? 예,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네. 근데 수천 건이 들어와서요. 이게 역시 그 인해 전술이라는 게 제일 무섭구나. 그리고 요즘은 국민들이 알아봅니다. 네.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그 후원금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댓글 다는 것, 문자 보내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수천 건의 응원과 지지가 들어와서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죠 요즘. 신나게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이유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박용진 3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 앞에 자기 이름 붙여서 일반 명사처럼 통용되기 시작하면 이게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사실. 최고 영광이죠. 예, 이제 박용진 3법 발의하셨는데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은 분위기가. 예,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대 걱정이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인데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분위기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인데다가 토요일인가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기사로 봤어요. 결국은 사립학교와 관련된 사립학원들과 관련된 법안들인데 사립학교법은 이때까지 역사가 통과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고 결국 못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예, 약간 그 자유한국당 쪽에 그 사립재단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세요. 장제원 의원, 홍문정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나경원 의원도 있죠. 예, 나경원 의원도 계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 그 유치원과 관련된 것만 손을 대니까 전체를 다 손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제한적이다. 자, 이 세 가지 법안, 세 가지나
박용진 3법이 앞으로 일반 명사로 계속 통용이 될지 이 3법을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법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일단 그 핵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 여기서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원. 예, 근데 그 지원을 보조로 바꾸면 법적 성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원금의 경우는 지금 그 판례를 보면 이거는 개인에게 간 거라서 예. 이거를 공적인 금액이다,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 횡령죄가 적용되질 않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조금으로 성격 전환. 그래서 그냥 이걸 명목을 바꿔서요. 그 만일에 이것을 목적외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하게 되는 예, 그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건 정부가 이 돈의 용처를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예. 예. 근데 이걸 보조금으로 바꾸면 이제 반환한다든가 뭐 또는 처벌한다든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다 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핵심이 그거네요. 예. 예. 일단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잘못 쓰면 처벌할 수 있게 만든다. 네. 또 내용이 있습니까? 그 지금 뭐 에듀파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그 국공립 유치원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에듀파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교육부가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바꾸면 더더욱이 그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미 그 초중고 다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용하는데 유치원도 여기 들어와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지금 안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거 안 들어오려고 지금 저러는 네.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을 애누리 없는 에듀파인. 그 자꾸 여기다 손대 가지고요. 그분들 그러니까 유치원 연합회 쪽의 입장은 우리 몸에 맞게 바꿔주라. 우리 입맛에 맞게 해줘라. 이거예요. 이거 저는 그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유재산 출연해서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법인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굳이 안 한다고 지금 이렇게 버티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 다 있죠. 거기서도 네. 똑같은 이 유치원의 논리는 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내서 세웠다. 예. 우리가 돈을 세웠는데 사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니네가 왜 간섭하냐 정부가. 맞아요. 이 말이거든요. 아주 노골적이죠. 예. 근데 정부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 2조 넘습니다.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조금 성격의 금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이라는 누리과정도 있는데 이거를 섞어서 써요. 자기 돈하고 엄마들한테 받은 돈하고 국고로부터 받은 돈하고 막 섞어서 써서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이렇게 되니까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투명하게 지금 갈라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시스템도 지금 도입할 겁니다. 자, 그거 하나 있고요.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징계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름 바꿔서 개원하잖아요. 이른바 간판가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한 지역에 한 4개 5개 정도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A라고 하는 데서 징계를 받고 그래 알았어 하고 B로 가서 또 다른 걸 하세요. 이렇게 해도 모르고요. 또 징계받아서 폐원을 했어요. 그런데 간판만 바꿔갖고 다른 유치원으로 한다고 그러고 그 유치원 원장도 그냥 바지 사장이 아니구나. 바지 유치원장을 원장.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개원할 때 징계받은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그래서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유치원을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분명히 적시하고 또 이름 바꿔서 개원할 수 없도록. 예, 그리고 폐원을 한 뒤에 그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가리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면 반환 가능하도록 하고 돈을 네. 그리고 받은 돈들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그게 문제가 돼서 폐원해서 다시 열지 못하도록 한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지금까지 이게 다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믿기지 않게도 이런 게 다 가능했었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유아교육법이고 다 돼야 되겠네요, 당연히. 여기서는 사립학교법이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혹시 기존의 사립 재단들이 전투에 끼어들면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커지고 안 되니까 기존의 사학 재단들은 관계가 없고 유치원만 관계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안하셨는데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근데 제일 핵심적으로는 셀프 징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바로 그 유치원 원장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 교육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라라고 징계 요청을 하면 징계에 대한 처분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그 설립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을 실프 징계하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기 위해서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설립자의 경우에는 이걸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학재단하고 좀 다른 거군요. 보통 이제 교장은 따로 있고 보통 초중고등학교는 네. 교장은 따로 있고 설립자가 따로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 경우가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자한테 징계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원장이고 자기가 설립자라 사실상 징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예.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라. 예. 이번에 문제가 됐던 동탄의 한의유치원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 원장님이 1년 전에 그 해임 청구 처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계시면서 그냥 그렇게 어물쩡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설립자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걸 안 따를 경우 징계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조치가 또 따로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전 이것도 부모님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법안인 것 같은데 급식법. 예, 예. 이게 이제 부모님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서 최소한 그 대단한 건 아니어도 아이들이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있겠지라고 당연히 믿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아이들한테 포도 2알 먹이라고 했다.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초중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아이들이 상황 판단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유아들은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내가 2알 먹은 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급식법을 어떻게 개정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의 학교 급식법의 적용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그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어떤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자격을 학교급식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요 기준에 대해서도 학교급식법을 따르도록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약간 뭐 그 교육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주 영세한 유치원의 경우는 이걸 참 적용하기가 난망합니다. 그러길래 위탁 업체를 선정할 만큼 비용이 안 나오니까. 네, 혹은 이제 그 영양사를 둬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황에 따르게 맞게 하라고 교육부 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적용하시라.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워서요라는 이유 때문에 법 자체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자, 근데 이게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돼서 실제로 입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흔쾌하게 본인은 별 문제 없다 추진하겠다고 했고 어저께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통해서 그런 방향과 원칙 박용진 3법 중심으로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25일 어제 또 당정청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설명이 됐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이제 법안 상정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관심을 끊는데 이게 통과되려면 사실 여론의 압박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계속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제 들어가시죠. 끝났나요? 법안 설명하라고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장사는 끝났습니다.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건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해 왔던 1년 넘게 싸웠던 분들이 계신데 정치하는 엄마들, 예,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네 분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공동 대표인 장하나 전 의원은 지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분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86년생 조성실이고요. 6살, 3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년을 왜 말하시는 거죠? 왜냐면 보통 엄마, 아내 이런 네. 수식으로 물어보시고 직업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전업주부들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86년생 조성실 이렇게 86년생 설명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같이 해야 되나요? 저 82년생 김신혜입니다. 네, 5살, 4살 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6살, 4살 두 아이 키우고 있고 지금 두 아이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있고요. 그것 네. 때문에 저희 아이들 보느라고 저희 남편도 휴가 내고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저도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는 남궁수진입니다. 소개가 구구절절하네요. 남편도 등장하고. 예. 자, 이분들이 정치하는 엄마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죠 이게. 네, 정치하는 그렇죠? 엄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작년 6월에 창립했네요. 네. 비영리 단체인데 그러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저희가 대한민국 엄마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개인이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될 때 엄마로서도 살고 나 자신으로도 살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페미니즘 공동체, 뭐 노동 여러 파트에서 활동해왔고요. 4월 22일에 처음 만나서 50일 만에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 엄마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 이렇게 엄마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직접 같아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기성 정치인들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접 나서신 거죠? 아무도 안 해주니까요. 네. 그 중에서 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오랫동안 정부 당국이 요구해 왔다면서요? 1년 전부터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근데 창립 초반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유치원, 네, 예. 왜냐면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음. 부모니까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작년에 저희 안에서 뭐 이렇게 한유총하고 같이 뭐 국공립 증설하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유총이라는 건 한국 유치원 네네. 총연합회. 네. 예. 거기서 이제 뭐 파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주최한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이제 교육 당국에서 진행되는 게 연달아서 이제 파행시키는 현장에 저희가 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데서 네, 근데 이제 여실히 본 저희가 거죠. 네. 파행되면서 욕도 먹고 뭐 멱살까지 잡힐 뻔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원장님들한테 네, 그들이 네. 가진 정말 돈과 힘이 이런 거구나. 게임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백도 없고 저희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지 하다가 처음에 초반에 회원들이 가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서 정부 좀 공개 요청해 주세요 했는데 시도 안 먹혔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내가 못 알아듣고 있나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유아교육 관련해서 개혁 이제 뭐 5개년 계획 이런 토론회들이 전국 순회로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한유총 차원에서 집단 이제 파행을 계속해서 시켰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시 아, 교육청에서 했을 때 현장에 여기서 갔어요.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 네. 네. 토론회 자체를 못 하겠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교육 당국의 행사에 전국 순회를 할 때 계속 파행을 시켜서 저희 엄마들이 현장에 서울시 교육청에 갔었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있는 줄 모르고 몇백 명 이제 뭐 원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예를 들면 어차피 취업모들은 애들이 우리한테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 그렇게 얘기해요 라든지. 실제로? 네네. 그리고 현장에 가신 분들이 즉석에서 저희한테 막 텔레그램으로 전달해주신 부분이고. 그러니까 맞벌이 엄마들이 유치원 아이 못 보내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우리 네. 볼모다라는 얘기를 직접 해요? 저희한테 대놓고 오. 한 건 아니고 본인들끼리 하시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거고요. 뭐 장학관을 조지러 가자는 둥,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 관련해서 이제 네. 반발하시면서 파업을 앞뒀을 때의 일이고, 그리고 관련 토론회에서 이제 만나 뵀을 때도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감사건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계자분이 막 쫓아나오시면서 거의 멱살 잡으시면서 뭐 명함 내놔라. 뭐 예를 들면 니네 뭐야? 니네 니네 뭐야? 니네 회원 몇 명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니네 회원 몇 명이야? 그때 근데- 회원 몇 명 안 됐죠 사실. 네, 거의 한 30명, 50명. 완전 초반이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뿐만 아니라 네. 어린이집 쪽에서도 행사하시면 뭐 300명, 800명 기본으로 모이셔서 막 토론 다 채우시고, 최근 있었던 한어총 토론회는 축사만 13명인가 국회의원분이 관경 보건복지요건을 이렇게 오시거든요. 유치원 동원력이 엄청납니다. 유치원 원장님들이 모이는 행사에 몇백 명이 모이고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많이 오고 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왔고. 네. 근데 여기서 회원 30명짜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가가지고 초반에요. 네. 예, 회계 공개하라고.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500명. 300명이나 500명이나 유치원 연합회가 두려워할 만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회계 공개하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꺼지라는 거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4명 모이기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모이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러니 예, 이 힘의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았었네요. 그렇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했고 실은 그래서 저희도 행정 소송 할 때도 되겠나? 네, 그냥 한유총을 좀 견제하는 세력으로 좀 이렇게 알려면 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너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는 힘이 너무 세고 네. 여기는 엄마들 처음에 30명 지금은 네. 뭐 300명이라 하더라도 네. 이 힘- 500명입니다. 500명. 다릅니다. 좀 힘듭니다. 500명. 인천신 교육청 행정소송 500명. 당사자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맨 처음 정치라는 게 솔직히 이렇게 멀리 있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일은 나의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학부모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공분도 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원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유치원 원장님들은 모였다 하면 족족이 방해해서 아예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더라. 네, 그러니까 저희랑 1대1로 그렇군요. 대면했다기보다는 교육당국에서 계속해서 뭐 노력을 하려고 하는 행사들마다 파행을 시킨다든지 아. 이번에 박용진 의원실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죠. 상징적인 국회의원이 장면들이 직접 나왔고요. 하는 토론회도 그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국회를 동원해서 토론회도 많이 합니다. 입장 같은 경우에도 아.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관계돼서 이제 한유총과 한어총 관련된 토론회에 가보면 이제 입장할 때 일일이 다 이렇게 쓰지 않고 맡겨두시나 봐요. 저도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실에서 이름을 이렇게 몇백 명 걸어두시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회관에서 토론회 할 때도 그들은 그냥 들어가요? 행사가 잡혀 있으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그렇게 시일 차이가 현격했는데 근데 이제 오시는군요. 예. 네, 오셨네요. 저기 구석에 앉으십시오. 예. 공동대표 장하나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예, 한 번 의원은 아닌데 한 번 의원은 다 의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저 활동가입니다. 활동가. 예. 의원님? 그 활동가로 돌아가셨는데 이 모임을 애초에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마이크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요. 가능합니다. 예. 예. 제가 그 임기 중에 출산했고요. 예. 어쨌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런 거를 겪어보니까 하는 일이 정치나 사회운동이잖아요. 제가요. 예. 정치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 관련해 가지고 이걸 막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직접 대보니까 네. 이거 했었어야 하는데 네, 이제 맞아요. 국회의원은 아니고 할 수 없다 비영리 단체 만들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간지에 네. 제가 저한테 칼럼을 좀 연재하게 좀 지면을 좀 할애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글 쓰면서도 아예 대놓고 거기에 요거는 정치해 보니까 엄마들도 목소리 내지 않으면 국회에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다 남성들이잖아요. 네. 절대 뭐 좋은 모른다. 정치인이 아무리 좋은 정치인 할아버지도 이거는 몰라서도 못하고 안 하고 해결할 그래서, 수가 없어. 우리가 네. 직접 해야 된다. 그거를 했더니 그거를 읽고 이렇게 신문 칼럼 읽고 모이신 분들이에요? 네, 저희가 칼럼을 보고 저도 눈이 번쩍 뜨였죠. 그러니까 30명밖에 안 모였지. 처음에는 30명 힘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네. 3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500명인데 1년 만에 이게 원하는 것이 드디어 눈앞에 왔잖아요. 이거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믿겼나?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견제 세력으로만 있어도 좋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는 사고 하니까 실은 그냥 그 과정을 직접 한 사람으로서 되게 기쁘고 아이들에게 또 엄마가 이렇게 했다 자랑할 수 있고. 박용진 의원이 혼자 다 한 척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버렸어요 앞에 법안 소개만 하고 빨리 보내드렸는데 이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뭐 명품이니 이런 거 직접 조사하신 거죠? 그 특정 감사 내용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름은 다 가려져 있고요. 예. 근데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뭐 개인 차에 유류비를 내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는 영수증도 봤는데 매번 아이들 식비 영수증 밑에 맥주가 한 4-5개씩 아이들 식비 밑에. 아이들 식비 그 영수증 밑에 항상 맥주가 4-5개씩 종류별로 그 매번 영수증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것, 교육 당국이 이들의 이름을 가려놨다는 걸 보고 정말 이 분노하지 이름을 않을 수 알아야 없죠. 되겠다고 생각하셨군요. 당연히. 그렇죠. 전인지를 네. 알아야. 그러니까 혹시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속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교육 당국이 알려주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네.
그러면 맥주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걸 보셨겠네요. 직접 영수증까지 확인하셨으면. 뭐 저기 뭐 언론에 보던- 공사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하면서 그런 공사 대금이라든지 그런 건 정말 큰 건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집에 그 자기 집에? 유치원 말고 예, 예. 아 자기 집 인테리어. 그러니까 거기 하면 시설비고 운영비인데 네. 그냥 이게 우리 보통 회사를 뭐 아무리 내가 회장 사장이라도 이렇게 자기 집 월급 인테리어는 안 하죠. 받고 뭐 네. 자식들 취직시켜 좋아 하고 그런데 그거 외에 나머지 회사 운영비를 가지고 생활비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횡령이죠. 그게 너무 만연해서요. 진짜 그냥 자녀 연기하고 아,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자녀 없었던 것 연기하고 같아요. 뭐 벤츠차 리스 같은 거 애들 벤츠를 등하원 안 시키잖아요. 노란 버스지. 근데 벤츠 막 리스를 하고 있어요. 벤츠리스. 개인의 그것도 막 사생활과 세대도 있어요. 한 이런 게 유치원에 구분이 안 되는 하면은 거죠. 이제 가족끼리 한 대씩 노나 탄 거지. 한 한장 유치원에 벤츠를 세대. 리스. 리스. 유치원 원생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나온 돈을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집에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죠. 냉장고도 사고 가방도 사고. 유치원 냉장고가 아니라 자기 집 네네. 냉장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결국에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식 비리나 이런 부분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안 적힌 물건이 뭐 음식물이 있다거나 혹은 지난 음식물을 대량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거기에서 감사가 적발됐는데도 모르는 거죠. 제 아이가 어떤 그렇지. 유치원에 이름이 가려져 있어요. 이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모르고 유치원의 그냥 보내는 급식이 그러니까 적발된 내용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유치원 냉장고에 잔뜩 넣고 있더라. 적발됐는데 과태료 내고. 과태료도 냈는데 근데 어떤 유치원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가장 문제는 유치원 알림이라는 공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이 바로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에서 올리거나 축소해서 올려도 뭘 할 수가 로우 없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처럼 의지를 가지고 봐도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의원실 통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명단 받을 수 없었고 그 부분에서 저는 소송 매년 만에 받았죠. 네. 소송을 거치면 받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받을 수 없었고 소송. 그런 부분에서 방송- 굉장히 서로 속삭이는 거 하지 말고 방송으로 굉장히 해주세요. 이번에 명단이 밝혀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답답한 부분이 처분이 당사자는 없었겠네요, 모르는 처음에는. 거죠. 네. 네. 이게 너무 부조리한데 밝힐 방법이 20명, 30명으로는 안 되고. 야. 20명, 30명으로도 엄마들의 힘을 이렇게 여기까지 온 왔다는 것에 거죠. 엄청난 박수 저력을 드리고요, 느끼는 진짜. 거죠. 이거는요. 실제 급식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태 조사를 해보면 어때요? 급식에 뭐 포도 2알 한 아이당 줬다느니 이런 얘기들 그 부모님한테 정말 열받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저희도 뉴스에 올해 8월에도 예. 또 그 93명 원화가 있는데 조리사한테 계란국 끓이는데 계란 3알만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장이. 그래서 몇 명인데요, 아이들? 93명. 아이들이 93명인데 계란 네, 전화 꺼주시고요. 아이들이 계란국을 전화기가 놀랬네. 네네. 93명인데 계란국에 계란을 세 개. 세알 넣으라고 원장이 해서 조리사님이 오병이어라고 오병이요. 조리사님이 오병이요? 하다 못해가지고 본인이 하나를 더 깼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네 그걸 개? 떨었지. 네. 근데 96명에 세 알로라고 했는데 네 알. 양심에 같이 너무 그렇게- 찔려가지고. 너무 그게 그날 하루겠어요. 늘 그런 식이니까 조리사님이 하다 못해 본인이 이제 그 사표도 이제 사직도 하고 또 그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서 알려졌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나쁜 유치원, 이상한 유치원 한두 군데가 전국에 있는 줄 알았지만 저희 감사한 내용 보면 뭐 대동소이합니다 하고 대동소이해요. 요새 요 문제가 터지니까 제보해오는 익명으로 네. 제보해오는 이렇게 교사도 있고 그 저희와 같은 급식이 학부모들도 얼마나 있는데 열악했는지. 네, 뭐 계란 3알은 정말 너무했지만 뭐 아이들이 간식 달라 그러면 그냥 꿀떡 요런 거 한 알, 뭐 만두 한 알, 뭐 비스켓 한 쪽 이런 식 있잖아요. 그래서 더 달라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 근데 교사들도 아이들이 한참 자랄 나이고 막 먹을 나이에 그 먹을 거를 끊는 게 그 사람이 됩니까? 잘 안 그러니까 그 정말 그게 스스로 마음 아파가지고 선생님들도 그런 걸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군요. 당연한. 저희 아이가 어떨 때는 되게 허덕이 이렇게 굶주려서 집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엄마로서 혹시 이런 마음 갖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매일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도 그쵸. 없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지만 애가 유독 어떤 날은 특별하게 이렇게 굶주려 오면 한번 진짜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96명의 계란 세 알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현재 감사 시스템에서 밝혀진 내용은
회계 장부를 통해서 밝혀진 거거든요. 네. 회계 장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지금 이 MBC에서 결국에는 가서 또 추적을 더 약간 탐사보도처럼 해가지고 뭐 포도 두알 엄마들만 몰랐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지금 회계에서만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현장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을 때 어느 정도일지는 그러니까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요즘 그래서 급식을 대폭 늘린다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각 그래서 유치원들이. 그것도 모사이트에서 본인이 식자재 납품을 유치원에 하는 사람인데 네. 이 뉴스 터지고 다음날 막 주문량이 4배 늘었다면서 웃기다. 평소에 애들을 뭐 어떻게 먹인 거냐. 애들을 4분의 1만 먹였다는 그랬던 그런 거죠 하면서 나오는 글도 있었고 아까 그 감사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 전 교육 당국이 이제 또 전수조사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교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원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몇 날 며칠 몇 시에 감사 갑니다라고 하면 그 며칠 동안은 교사분들이 퇴근 못하고 야근하고 새벽까지 있으면서 이중으로 장부를 쫙 맞추는 거예요. 이제 감사용을 따로. 네, 그럴 때 또 전문적으로 유치원만 컨설팅하는 세무사도 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가 좋다 하면 원장님들이 또 고 사립 유치원만 해주는 분들이 와서 하는데. 또 감사하러 와서 원장님실에 톡 들어가가지고 1-2시간 동안 그 숫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여기 100만 원짜리 무슨 TV가 있으면 그게 유치원 안에 그 TV가 있나 보는 게 감사잖아요. 그렇죠. 하고 여기 뭐 교직원들이 뭐 딸, 아들, 며느리가 막 있어. 그럼 와서 출근 잘해서 일만 잘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일하고 있나 이렇게 사람하고 매칭을 안 해보는 거예요. 뭐 사촌 언니가 조리사고 막 있는데 감사도 허당이군요. 그러니까 감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걸린 게 이거잖아요. 그래도 걸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왜냐하면 심하게- 아까 말한 대로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을 막 첩부한 거에 이게 회계라는 게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개인 생활비를 썼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없는 이거 내 돈이야 이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쓰는 것들은 아예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틀림없이 양심적으로 하고 싶은 원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돈 아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나쁜 정보는 훨씬 더 빨리 유통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배다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이거 큰 문제네요. 근데 이 지금 박용진 의원의 뒤에는 이분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의 문자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만 가입 가능한가요? 아빠는 안 됩니까? 아빠 뭐 고모, 이모, 삼촌 다. 그러면 정치하는 엄마 그 외에 가족들도 네, 저희 남편도 가입하고 있고요. 네. 결국 엄마들의 정치라는 게 내 아이 하나 잘 키워서 성공시키겠다 이런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신 분들이 아이가 없으면 엄마, 어떡합니까? 삼촌, 이모, 있습니다. 저희 뭐 오프 집회 오시는 분들 중에 비혼 무자녀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조카를 위해서 오신 할아버지, 이 할머니도 엄마들이라는 단체명에 위축되지 마라. 네. 저희가 아이가 없어도 생각하는 된다. 엄마는 생물학적인 엄마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돌보고 이 사회에서 돌봄 책임을 담당하는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호중 뉴스 공장장님께 그래서 저희 회원 가입서와 싫어요. 팜플렛 드렸습니다. 네. 질문에 이렇게 버젓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남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 안 돼. 그러니까 문의를 많이 옵니다. 땡. 네. 대신 널리 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큰일 하신 거고요, 사실. 이게 1년이 아니라 10년이 걸 수도 있는데 마침 박용진 의원의 국감에 박용진 의원도 실토하기로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셨으니까 하셨을 본인이 수도 엄마가 있죠, 아니니까. 네. 예. 엄마기 그렇기도 하고 한유총 이 존재에 대한 그 감이 아마 안 교육이 만나봤다면 옮기지도 그렇죠. 얼마 안 그렇지. 되고. 예, 1년 동안 겪으신 분들하고 감이 달랐겠죠. 본인도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몰랐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셨던 거 아닙니까? 네,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죠. 잘했고요. 자, 오늘은 준비한 시간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모실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타겟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오늘 저희가 소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할 것 같고 그러면 힘도 더 세질 것 같고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정치한 엄마들 한번 검색해 보셔서 네. 홈페이지 있습니까? 네, 저희 카페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사무실은 없죠? 네. 예. 네. 아, 사무실 저희 단기 입주해 있죠. 있습니다. 네. 책상 2개. 그래요? 그 회비는 얼마여야? 그러니까 꼭 돈을 내야 회원 가입합니까? 그건 아니죠. 네, 저희 참여회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식 주고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MB 추적하시면서 아셨지만 이렇게
포탈에서 검색어에서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후순위로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계속해 나가는 활동을 소식을 공유를 받으시면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현장에서 아이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회비를 안 내는 참여 회원도 있고 회비를 내면 네, 정회원이 되는 최소한 건데 5천 원 이상. 5천 원이요? 네. 예.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정치하는 엄마들 하면 홈페이지 나오는 네. 거죠? politicalmamas.kr 들어오시면 됩니다. 니클 마마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다들 갑자기 생년을 앞에 쓰시네요. 66년생 아빠입니다. 뭐 75년생 조카를 위해서 가입하고 싶어요. 조카가 75년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자를 보낸 분이. 페이스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예. 자,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철희 의원이 TBS 고정할 때, TBS 진행할 때 고정 출연해가지고 진행자한테 맨날 혼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쩔쩔맸는데, 예. 많이 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론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이슈죠. 예. 자말 까슈끄지, 예, 발음도 어렵습니다. 터키에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동 전문가 박현도 면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말 까슈끄지. 아랍어로는 카슈크지인데요. 카슈크지. 네, 근데 원래 터키 사람이에요. 이 집안 성이. 그렇군요. 그래서 카슈크입니다. 터키어로는. 카슈크. 네, 카슈크인데 이제 네. 그거를 아랍어로 하려니까 하슈크지가 되는 겁니다. 카슈크지. 네, 그 나무 숟가락을 만드는 사람 또는 뭐 파는 사람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커졌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네. 큰 구도를 한번 설명해 보죠.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도 네. 있고 사우디와 터키와의 관계도 여기 네, 그리고 터키와 미국의 관계도 여기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우디와 서방의 관계 네, 이렇게 중충적인 구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우디 당국이 사람을 보내서 이 카슈크지를 살해했다는 거는 인정했어요. 네. 살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사고사로 이제 사고사로 저희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덮을 것이다. 네, 예, 이게 이제 소위 차기 사우디의 왕이 될 왕세자. 예, 지금 서방에서 그동안 이미지가 좋았잖아요. 좋았죠. 예, 네. 개혁적인 군주가 될 것이다. 예. 뭐 계몽 군주가 될 것이다. 사우디를 바꿀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왕세자가 여러 가지 조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우디. 네네. 뭐 극장도 갈 수 있고 네, 여성 운전도 예, 네, 밀어붙였고요. 여성이 운전할 수도 있고 그동안 이제 이 사우디가 수니파의 수장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나라를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가서 미국 횡단하고 막 자기 연출도 막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뭐 올 초에 뭐 서방 국가에 한번 몇 달씩 머물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서방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국빈 대접도 받으면서 그래서 뭐 차기 왕으로 자리를 굳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이 터진 거죠. 자, 사우디하고 중동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이렇게 비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역시 돈이죠. 사우디에게 지금 무기를 팔기로 한 게 1,100억 달러거든요. 네. 아마 오늘 시세로 한 125조 정도 될 겁니다. 우리 125조. 예산의 네, 125 우리 예산의 4분의 1이 넘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15조까지는 팔았거든요. 15조 네. 정도까지는 팔았고. 미국 무기 사줄게 하면서 미국 네. 관계를 돈독히 하는. 네,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125조.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하죠. 1,100억 달러입니다. 125조 무기 산다고 해주고 네. 미국 관계는 돈독히 하고 미국이 함부로 사우디를 뭐라고 못하고. 그렇죠. 전통적인 우호 관계죠. 네네.
사우디하고 터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우디 터키가 안 좋습니다. 네. 사우디는 제일 싫어하는 그 이슬람 무슬림들 그 정당 단체가 무슬림 형제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터키는 무슬림 형제단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 터키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고 네. 사우디는 무슬림 형제단을 싫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둘이 부딪힌 거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막 카슈크지가 있습니다. 카슈크지는 사우디라는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올 초에 아랍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까지 결성했는데 카슈크지는 자기가 대학 때부터 무슬림 형제단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 출신은 사우디 터키. 사람입니다. 근데 터키 예,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 터키 할아버지. 사람이에요. 네, 할아버지가 터키 사람이고 그 사우디 그 초대 국왕인 압둘 아지즈의 주치의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터키 사람으로 터키 쪽에서도 너 터키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잘 걸린 거네요. 아주 뭐 우군이죠. 예, 사우디가 그 사우디와 관계가 안 좋은데 사우디 네. 쪽에서 와서 이 사람을 암살한 걸 자기 나라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서 잡혔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론풀이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대낮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국의 국민을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영사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터키가요. 터키 친구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터키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정보국이거든요. 다 도청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건의 정황은 네. 처음에는 뭐 아이폰으로 뭐 날아갔다니 애플워치를 통해 날아갔다니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거리가 얼마인데 그게 그 블루투스로 됐겠습니까? 그건 아마 터키 정보 당국이 사우디 대사관을 도청하고 있다가 잡았겠죠, 아마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터키는 요건을 잡고 사우디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터키하고 미국 관계가 원래 안 좋았잖아요. 터키하고 미국 관계가 뭐 2016년 그 터키 쿠데타 사건 이래로 상당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근데 터키가 이걸 가지고 또 미국하고도 관계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요. 최근에 브론슨 목사라고 터키에서 그 미국 목사님이 한 분이 그 반정부 세력으로 그 몰려가지고 옥고를 치렀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분을 석방하라. 뭐 터키는 못한다 하다가 결국엔 석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미국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쓰고 네. 미국이 곤란하니까 사우디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쓰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지지를 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크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좀 봉합하는 선을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봉합하려는 선이 과연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게 문제가 들어요. 사우디에서 해명을 내놨는데 오늘 뭐 미국 외에는 전 뭐 서방 국가들은 믿을 수 없다. 독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가 얘기하고 안 되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소위 이제 그 암살 멤버들 중에 그 왕세자 넘버 2 왕이 될 그 사람의 개인 수행원들도 몇 명이나 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행원도 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도 지금 아주 극비리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 왕세자를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 거기까지 가버린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친동생이 미국 대사로 있었거든요. 1988년생입니다. 동생은요. 그래서 그거 지금 사우디를 귀국을 했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 부왕세자로 먼저 임명이 된 다음에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중동 정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미칠 건지는 다음에 또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엄마들 이야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